Previously. 1449년 7월 11일 에센타이시의 3만 기병이 대동을 침입하자 대동의 우참장 오호가 명나라군을 이끌고 묘화장에서 맞섰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오호가 전사하면서 명나라군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이에 명나라 조정은 송영을 대동병마 총독으로 임명한 뒤 진회, 정원, 주면 등과 함께 총 4만의 병력을 통솔하여 대동의 방어를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왕기와 오극근에겐 1만 5천의 병력과 함께 선부의 방어를 지원하도록 하명한다. 하지만 대동으로 파견되는 명나라군의 감독관으로 하필 정통제와 태감 왕진의 총애를 받던 환관 곽경이 임명되는데 송영이 이끄는 4만의 명나라군은 대동으로 이동하던 와중에 대동 북쪽의 묘화장에서 5호의 명나라군이 에센타이시의 오이라트 군과 맞붙어 전멸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대동으로 향하던 4만의 명나라 지원군은 본래 5호의 명나라군과 합류하여 대동을 함께 방어하고 오이라트 군의 중심 전력인 에센타이시의 3만 기병을 대동에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격퇴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주둔군과의 합류를 앞두고 5호의 참패 소식을 접하자 주장 송영을 비롯한 진회, 정원, 주면 등 지휘관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에센타이시의 기병 전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설 것인지 전투 계획과 전략 수립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감독관인 환관 곽경이 전투 지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군 지휘 체계를 흔들고 내부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 대동으로 진군하던 4만의 명나라 지원군은 대동 서쪽에 위치한 양화에 이르러 묘화장에서 5호의 명나라군을 격파하고 양화로 이동하던 에센타이시의 3만 기병대와 조우하게 된다. 송영을 포함한 장수들은 양화가 대동 외곽의 평지라서 에센타이시의 기병대에게 유리한 지형인 만큼 양화가 아닌 대동 주변의 산악 분지 지대로 이동하여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정하지만 환관 곽경은 장수들의 작전 판단을 무시한 채 명나라군의 전력이 우세하다며 오이라트군과의 즉각적인 교전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투 회피를 이유로 장수들을 이적죄로 몰아 조정에 보고하겠다는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명나라군 장수들은 이에 반발하긴 했지만 감독관인 곽경이 정통제와 태감 왕진의 총애를 받는 환관일 뿐만 아니라 군대의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조정에 제출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감독관이라는 점에 압도당하며 결국 1449년 7월 15일 명나라군은 기병 전력에서 오이라트군에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양화의 평야에서 기병대를 중심으로 에센타이시의 기병대와 폭풍 같은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전투 중에 송영을 포함한 진회, 정원, 주면 등 대다수의 장수들이 전사하면서 명나라군은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하게 된다. 다만 환관 곽경은 소수 병력과 함께 대동으로 도주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극강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투혼을 발휘하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대동으로 지원군을 파병한 직후 사르테감 왕진은 정통제에게 친정을 행하도록 수차례 건의했고 이를 두고 고민하던 정통제는 마침내 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지만 병부상서 광야와 이부상서 왕직을 비롯한 몇몇 신료들은 승패는 병가지상사이며 황제의 안위는 국가와 직결되는 만큼 위험성이 높은 친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도록 간언하게 된다. 그러나 정통제는 조정의 신료들 앞에서 그대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은 익히 알고 있지만 변방이 역적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원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출사의 변을 행하며 친정의 결심을 완전히 굳히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진이 정통제에게 친정을 꼬드기긴 했지만 친정의 실행은 루천핑면 전쟁과 울량합 3.2토벌 등의 군사작전을 통해 군무의 자신감을 지니게 된 정통제가 이를 받아들이고 승낙하면서 발생하게 된 결과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통제와 왕진은 실전 지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여겼고 신료들은 위험성을 이유로 황제의 친정을 만류했지만 실상은 국사를 장악하고 있던 왕진의 세력 앞에서 당시 명나라 북방군의 전력으로는 정통제의 친정이 무리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차마 보고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449년 7월 16일 정통제는 양화에서 명나라군이 대패했다는 긴급한 소식에도 굴하지 않고 다수의 고위 관료들을 포함한 호활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경에서 출정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호활 50만이다. 사실 왕진과 정통제가 친정을 추진하게 된 본질적인 의도는 선왕인 영락제가 그랬던 것처럼 명나라의 황제가 친히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토벌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북변을 침입한 오이라트군이 겁을 먹고 일거에 퇴각하면서 변방의 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만에 하나 오이라트가 생각대로 퇴각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왜 호활 50만 대군이라고 할까? 까볼까? 앞서 언급했지만 정통제 제위기 내내 북경 진영군, 즉 북방군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449년 7월 초 북방군은 편제 병력인 25만 3,8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만에서 14만 정도의 병력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나라 조정에서 대동과 선부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4만 명과 1만 5천 명, 도합 5만 5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정통제가 실제로 통솔할 수 있었던 북방군의 병력은 약 8만에서 9만 명 규모에 불과했으며, 더군다나 북방군 병력의 상당수는 여전히 북경 수비와 북변 방어를 위해 남겨둬야 했다. 물론 명실록 영종본기에는 정통제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에 나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명나라의 재정 상태와 북방군의 병력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로 50만 병력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숫자 뻥튀기를 전세계 누구보다 사랑하는 중국의 사학계마저도 정통제가 통솔한 실제 병력 규모는 북방군과 징집된 군호를 포함하여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1만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 세종실록에서도 정통제가 거느리고 출정한 군병의 수가 8만이라 기록하고 있다. (1449년 7월 23일) 북경에서 출정한 명나라 친정군이 일주일 만에 선부에 도착했지만 이동 중에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린 장병들이 갈아입을 여벌의 의복이 없었고, 군량 조달마저 원활하지 않아 벌써부터 굶는 장병들이 속출하는 등 출정 초기부터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명색이 원정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북경과 선부에는 군량미를 비축하는 7개의 대형 창고가 있는데, 신계구 보창, 장가구 보창, 서양하 보창, 만전우 이창, 만전좌 이창, 도구 보창, 이신둔 보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군량미를 비축하는 창고에 있어야 할 군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정통제가 명나라 친정군을 이끌고 대동까지 가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진군할 듯한 위험만 취하면 전투 없이 오이라트군이 퇴각할 것이라 판단하고 잠시 옆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진 원정이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애당초 정통제의 친정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했던 영락제의 막북 원정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명나라 친정군을 따라 종군하던 여러 대신들은 선부에서도 친정을 중단하길 청했지만 정통제와 왕진은 이를 거부하고 선부를 떠나 대동을 향해 계속 진군을 이어갔으며, 이동 중에 현지의 공무를 징발해 부족한 군량을 보충하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식량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1449년 7월 28일 선부를 떠난 명나라 친정군은 마침내 양화에 도달한다. 그런데 양화는 앞서 송영이 이끄는 4만의 명나라군이 환관곽경의 농간으로 인해 에센타이시의 3만 기병과 정면으로 맞붙었다가 전멸을 당했던 처참한 전장인지라 현장에 도착한 정통제와 왕진, 그리고 명나라군 장병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들판 가득히 널브러진 명나라군의 시신들이었다. 정통제와 왕진은 난생 처음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코앞에서 직접 목도하게 되는데, 이 끔찍한 광경은 에센타이시가 이끄는 오이라트군의 위세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통제와 왕진은 명나라 친정군을 이끌고 서둘러 대동으로 이동하기에 이른다. 1449년 8월 1일 대동에 도착한 정통제와 왕진은 앞서 양화 전투에서 살아남아 대동으로 도주했던 환관곽경에게 전황 보고를 받는데,
곽경은 에센타이시가 군사를 다루는데 매우 능하고 현재 기병대와 함께 만리장성 밖에 매복한 상태에서 정통제가 통솔하는 명나라 친정군을 기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를 전하자 정통제와 왕진은 결국 북경으로의 귀환을 결단하게 된다. 그러면 정통제와 왕진은 명나라 친정군을 통솔하여 대동 이북에서 매복 중인 오이라트군을 피해 북경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는 회군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원래 대동에서 결정된 최초의 회군로는 오이라트군에게 추격당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철수하기 위해 대동에서 울주를 거쳐 자연관을 경유하여 북경으로 귀환하는 경로였다. 고향이 울주였던 왕진은 정통제를 울주의 자택에 머무르게 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처음에는 이 경로를 찬성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명나라군은 군량이 부족한 탓에 이동 과정에서 현지 공무를 징발하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나가는 지역마다 민생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명나라군이 울주를 경유할 경우 자신이 고향의 1년 농사를 망쳤다는 원망을 들을까 두려웠던 왕진은 울주로 가는 회군로를 반대하며 선부에서 회례와 거용관을 거쳐 북경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관철시키게 된다. 울주를 지나 자연관을 경유해 북경으로 돌아가면 기존 경로를 따라 거용관을 거쳐 북경으로 귀환하는 것에 비해 이동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오이라트군에게 멀어지며 훨씬 안전하게 북경으로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행로를 고집한 왕진의 선택은 정통제와 명나라 전체를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오판이 되고 만다. 1449년 8월 2일 마침내 정통제와 왕진은 명나라 친정군과 함께 대동을 떠나 선부로 향하는데 이때 에센타이시는 예상보다 빠른 회군에 당황했지만 당황하셨어요? 이를 기회로 여기고 명나라 친정군의 후미에 은밀하게 따라붙기 시작한다. 1449년 8월 10일 명나라 친정군이 일주일 동안 행군하여 선부에 도착하자 추격하던 에센타이시의 기병대도 선부의 동남쪽에 위치한 계명산에 진을 치며 명나라 친정군의 동향을 살피게 되는데 에센타이시의 기병대가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인 명나라 친정군을 뒤쫓아 선부까지 오긴 했지만 이는 본래부터 준비된 에센타이시의 전략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에센타이시 역시 명나라 친정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타 지역을 공략 중이던 오이라트 병력들을 급히 소집하는 등 선부까지 추격하는 과정이 매우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터라 명나라 친정군을 섣불리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449년 8월 11일 선부에서 출성하여 북경을 향해 다시 행군하기 시작한 정통제와 명나라 친정군은 선부에서 80리 거리에 위치한 뇌가참으로 이동하여 하루를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1449년 8월 13일 아침 북경으로 출발하기 위해 진영을 철수하며 한참 분주하게 움직이던 바로 그때 선부 총병관 양웅의 전령으로부터 에센타이시의 기병대가 친정군을 추격하여 그 후위를 공격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게 된다. 이에 정통제는 몽골 출신의 용장인 우극춘과 우극근 형제에게 친정군의 1만 병력을 맡기며 에센타이시의 동태를 탐색함과 동시에 친정군의 후위를 방어하도록 하명하지만 이들이 여하령에서 벌어진 치열한 난전 중에 퇴로를 차단당하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모두 전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에센타이시의 기병대를 격퇴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아무리 우극춘과 우극근이 기동전에 뛰어난 몽골계 명나라 장수라고는 하나 고작 1만의 병력으로 에센타이시와 맞서라고 하명한 것은 사실상 자멸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었다. 우극춘과 우극근 형제의 패전 소식을 접한 정통제와 조정신료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고심 끝에 친정군 기병 전력의 대부분인 4만 기병을 주용과 설수에게 배속시키는 몰빵을 한 뒤 에센타이시의 기병대가 명나라 친정군의 후미를 따라 남하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기필코 저지하라는 중책을 부여하게 된다. 물론 4만 기병이란 규모에 대해선 중국의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부풀려진 수치임을 인정하고 있는 편인데 하여튼 주용과 설수가 상당한 규모의 기병 전력을 지휘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정통제와 조정 대신들은 주용과 설수가 전세를 역전시켜줄 것이라며 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계명산과 요아령 일대에서 에센타이시의 3만 기병대와 맞붙은 주용과 설수는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런데 에센타이시가 기병대와 함께 요아령 방면으로 퇴각하자 주용과 설수는 이를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추격을 단행하지만 그것은 에센타이시가 미리 설치해둔 매복의 함정이었다. 요아령에 들어선 명나라군 기병대는 매복 중인 에센타이시의 기병대에 의해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대규모 급습을 받았고 결국 이들은 대응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두 차례의 전투를 통해 5만에 달하는 병력이 전멸하는 대패를 당하면서 명나라 친정군은 정예보병 전력의 상당수와 기병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에센타이시는 명나라 친정군의 기병 전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작정한 듯 철저한 섬멸전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행군을 지속한 정통제와 명나라 친정군은 토목보로 진입하게 된다. 사실 정통제가 주용과 설수를 주장으로 하여 친정군의 4만 기병을 파견한 것은 단순히 친정군의 후위 방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결전 의지하에 정예기병을 투입한 전술적 시도였으며 만약 주용과 설수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정통제와 친정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을 것이고 오이라트군을 격퇴할 결정적인 승부수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정군은 두 차례 전투에서 연이어 대패하며 주력 병력을 대부분 상실한 채 토목보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정통제와 친정군은 북경으로 신속히 귀환하여 북방군과 함께 철통 같은 방어에 전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 이때 북경을 방어하던 북방군이 선부까지 전진해서 명나라 친정군을 지원하며 정통제와 함께 귀환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까볼까? 그렇다. 명나라 친정군의 전력만으로 정통제를 추격하는 에센타이시의 오이라트군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면 북경에서 대군이 출격하여 친정군을 지원하며 정통제와 함께 북경으로 돌아오면 될 일이었다. 이런 간단한 해법을 북경의 조정인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방군에게 그럴 만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나라 조정은 대동과 선부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5만 5천의 북방군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북방군의 일부 병력을 정통제의 친정군으로도 차출했기 때문에 북경을 방어하는 북방군의 전력은 이미 크게 감소된 상태였다. 당시 북경 일대에 주둔 중이던 북방군의 규모는 8만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정도 병력 규모로는 북방군이 북경과 북경 일대 변경을 방어하면서 거용관을 넘어 선부나 토목보까지 진군하여 정통제와 친정군을 지원하기엔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오이라트는 전장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최대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운용하고 있었고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직접 점령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북방군이 섣불리 거용관 밖으로 출병했다가 자칫 북경 방어가 허술해질 경우 오이라트군에게 빈집털이를 당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정통제와 친정군이 토목보에 진입하자 왕진은 진을 치고 수경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 뭔 개소리야! 본래 명나라 친정군은 정통제를 호위하며 거용관으로 이어지는 초입 지역인 회례까지 신속히 이동해 진을 구축한 뒤 정통제를 북경으로 먼저 귀환시키고 회례에서 남아하는 오이라트군을 저지하며 이들을 격퇴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센타이시의 기병대가 정통제와 친정군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왕진은 자신의 짐을 실은 치중대가 아직 토목보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군과 함께 토목보에서 대기하며 치중대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인데 우와, 씨발. 당연히 신료들은 왕진의 결정에 크게 반대했으며 특히 병부상서 광야가 정통제 일행을 안전한 거용관으로 먼저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왕진은 불공부만 했던 유생 주제에 군사에 간섭하려 하니 다시 입을 놀리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광야는 사직과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신을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응수하는데 그러나 신료들의 반대를 힘으로 찍어누른 왕진이 끝까지 친정군의 토목보 주둔을 강행하게 되고 이를 정통제가 수용하면서 결국 8월 13일의 밤을 토목보에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정통제와 친정군을 토목보에 수경시킨 것은 왕진의 완전한 실수였다. 1449년 8월 14일 아침, 토목보에서 야속한 명나라 친정군은 눈을 뜨자마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토목보는 에센타이시의 기병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회례로 이어지는 퇴로 역시 아칙지원이 이끄는 이만의 오이라트 기병대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다. 그야말로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정통제와 친정군은 퇴로마저 잃고 포위망 한가운데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잘한다 아주. 응? 결국 명나라 친정군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성뿐이고, 이를 위해선 물과 식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토목보는 많은 병력이 농성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협소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식수를 조달할 수 있는 우물 같은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토목보에서 20리 떨어진 회례 인근에 강이 있었지만 그 일대는 이미 아칙지원이 이끄는 오이라트군에게 장악당한 상태였고, 토목보 역시 에센타이시의 기병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정군은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결국 친정군은 계속 갈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군량마저 생쌀로 씹어먹으며 퇴각도 반격도 할 수 없는 극악의 교착 상태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된다. 1449년 8월 15일, 날이 밝아오자 에센타이시는 돌연 토목보로 사신을 보내 정통제에게 강화를 제안하는데, 이에 정통제가 강화를 수락하는 내용의 답서를 작성해 사신에게 건네주자 사신은 그 답서를 품고 곧장 에센타이시의 진영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양국 간의 강화가 성사된 것으로 판단한 왕진은 극심한 식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곧장 친정군에게 토목보 남쪽 20리 지점에 위치한 강가로 진영을 옮기도록 지시하지만, 그러나 갈증과 피로로 지친 병사들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대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는데, 바로 그때 아칙지원이 지휘하는 이만의 오이라트 기병대가 모습을 드러내며 명나라 친정군에게 기습을 가하게 된다. 이미 진영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급습을 받은 친정군은 제대로 된 대응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 와중에 오이라트 기병대는 갑옷을 벗고 무기를 버리는 자는 살려주겠다고 외치며 심리전을 펼쳤고, 이에 전의를 상실한 친정군의 장병들은 속속 무장을 해제하며 투항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통제의 호위장군 번충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왕진을 바라보더니 천하를 대신하여 이 역적을 처단하겠다고 일갈하며 전장에서 철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정통제를 호위하며 근위대를 이끌고 오이라트 기병대의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전사했으며, 결국 탈출에 실패하며 무력감에 휩싸인 정통제는 말에서 내려 맨 땅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쪽을 응시하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불과 한 달 전 대군을 이끌고 천자의 위엄을 떨치겠다던 그 기세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지금 그의 눈앞에 남은 건 오직 절망뿐이었다. 정통제는 곧 들이닥친 오이라트군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에센타이시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천자이자 정복자로서 막북의 정벌을 꿈꿔왔던 그는 오이라트의 포로가 되어 막북을 향하는 굴욕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바 중국사 3대 치욕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토목의 변이었다. 장보는 일찍이 아버지 장옥과 함께 정난의 변에 참전하여 영락제의 즉위에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1406년 명나라군을 이끌고 대월의 호 왕조를 공격해 이를 멸망시키며 명나라의 대월 통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보는 대월에서 일어난 4차례의 반란을 모두 진압했고, 선덕제 제위기에는 명나라군을 통솔해 주고 후의 반란까지 평정하며 군공을 이어갔다. 장보는 토목의변 당시 75세로 고령이긴 했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명나라의 명장이었다. 하지만 장보는 왕진에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왕진은 그에게 군사 지휘권을 맡기는 것은 고사하고 군사작전에도 아예 참가시켜주지 않았다. 결국 썩은 유학자만큼의 군사적인 식견도 없던 왕진이 친정군의 지휘를 맡으면서 궁극적으로 토목보의 변을 자초했고, 묵묵히 친정군을 따라 종군하던 장보는 토목보에서 오이라트 기병대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된다.
정통제와 친정군 포로들이 오이라트 군과 함께 토목보를 떠난 이후 토목보 주변에는 방치된 화약 무기들이 즐비했다. 명나라 친정군은 오이라트 기병대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화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실전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오이라트군 기병대에게 일방적으로 밀렸다. 예나 지금이나 화기는 반복적인 훈련 없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무기이며 특히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장병들이 충분한 숙련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당시 명나라군은 화기를 왜곡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전략무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화기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명나라 친정군은 수많은 화포, 화총 및 화전 등 다수의 화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투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화기들은 끝내 토목보의 전장에 그대로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 토목보에서 친정군이 대패하며 정통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경의 조정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북경을 향한 오이라트의 대규모 침입을 두려워한 일부 대신들 사이에서는 남천, 즉 수도를 다시 남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때 북경은 천하의 근본이므로 남경으로 천도하면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라 감히 남천을 입에 올리는 자는 그 목을 베겠다는 엄포와 함께 단호히 북경 사수를 주장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병부시랑 우겸이었다. 우겸은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곧 오이라트에게 화북 전역을 내어주고 명나라가 남하여 남명으로 연명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결국 명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것이다. 이에 당시 정통제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고 있던 정통제의 이복 동생인 성왕 주기옥과 정통제의 모후인 효공장왕후 그리고 대신들 중 최고위인 이부상서 왕직이 북경 사수에 찬성하면서 이들은 북경 방어의 총지휘를 우겸에게 맡기기로 결정한다. 황제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시급했던 북경의 조정은 1449년 9월 6일 정통제의 모후인 효공장왕후와 우겸을 비롯한 조정 신료들이 성왕 주기옥을 명나라의 7대 황제로 추대하고 오이라트군의 포로가 된 정통제를 태상왕으로 추대한다. 토목보의 패전 이후 북경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북방군의 병력이 8만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이 시기야말로 에센타이시가 북경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에센타이시는 곧장 북경으로 향하지 않고 포로인 정통제를 앞세우며 명나라 북변의 방어 거점인 선부와 대동 등을 차례로 무혈 점령하고자 시도했지만 각지를 지키던 장수들은 끝끝내 성문을 열지 않았고 단 한 곳도 에센타이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에센타이시는 북경을 공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우겸은 북경의 방비를 재정비하며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정통제의 친정에서 북방군의 정예병력이 너무 많이 갈려나간 탓에 경태제가 즉위하면서 병부상서로 승진한 우겸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북방군을 재건해야만 했다. 이미 명나라의 군적이 엉망인 상태임을 알고 있던 우겸은 군호들을 추가로 소집하기보다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복무 중인 명나라의 군인들, 특히 강남 지역의 모든 병력을 긴급히 동원하기로 결정하는데 물론 이들 대부분이 북방군의 정예 병력에 비해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군사들이었다는 점은 문제였지만 거용권의 오이라트군이 호시탐탐 북경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병력을 보강할 방법은 그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